오늘 환율 강의 두 번째로 환율 제도와 그 환율 제도의 각각의 장단점들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들 두 제도 사이에 고정 환율제와 비슷한 페그제가 있고 또 변동 환율제를 때에 따라서 외환 당국이 개입하여 관리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환율제는 가령 1달러에 얼마, 즉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환율 변동 요인이 자기 화폐든 상대 화폐든 어느 쪽에 생겨도 그것을 무시하고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환율은 상대의 화폐 가치가 변동하든 자신의 화폐 가치가 변동하든 자주 변동하기에 시장 조절 기능에 맡겨두고 스스로 균형을 향해서 조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서 달러의 강세 요인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든 어떤 형태로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상대 통화인 우리의 통화가 약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거나 우리는 변화가 없지만 또 미국의 살림 규모에 흠집이 나면 가령 금리가 내려가서 해외에서 들어왔던 돈이 다시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다든지 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요인이 생기면 우리 화폐가 또 강세가 되고 달러는 약세를 띠게 됩니다. 환율은 화폐 가치 상대적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환율은 이런 변화에 따라 변하는 환율을 일체 무시하고 어떤 금액에 고정을 시켜놔 버립니다. 가령 1달러를 1,000원에 고정시켜 놓는 것처럼요. 우리 경제 규모가 작은, 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발전 중에 있으면서 빨리 발전해야 하는 요즘 말로 신흥국들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합니다. 고정환율을 쓰는 이유가 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를 들어 봅니다. 1980년, 90년대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거의 두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싼 미국 달러를 빌립니다. 우리 환율이 1달러에 쉽게 1,000원이라고 합시다. 미국 달러 이자도 2%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동아은행이 1억 달러를 금리 2%에 빌려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국의 S기업에 8%의 금리로 금리차 6% 마진을 계획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12.3%였으니까 8% 매우 싼 것이니까 S사는 얼른 빌립니다. 1달러에 1,000원에 1억 달러는 우리 돈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환율을 보니까 1달러가 2,000원이 되었습니다. 1억 달러를 2,0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2천억 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빌린 돈이 2배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 2배를 갚아야만 합니다. 환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앉아서 당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이 IMF 무렵에 97년 초의 환율은 1달러가 843원 사전이었는데 연말이 되어서는 2,000원 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은 외환거래 대신에 외환거래 시에 변화가 없습니다. 환율은 때론 변동폭이 클 수 있지만 화폐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양쪽 화폐 간의 환율 변동차가 없게 그걸 무시하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고정환율제입니다. 그대로 1달러 1,000원입니다. 1억 달러 원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동아은행에 빌려온 1억 달러, 우리 돈 1천억 원의 S기업의 8% 이자 수익 80억 중에서 2%인 20억은 원금과 함께 돌려주고 6% 60억 원 동아은행의 이익금이 됩니다. 고정환율제는 이렇게 투자와 그 수익에 대한 안정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외환 투자금 유치를 원하는 신흥국가들은 고정환율제를 선호합니다. 변동환율제에서 외국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환율 1달러 1,000원으로 1억 달러를 우리 하나로 바꿔서 1천억 원을 S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1년 후에 보니 S기업의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투자 수익으로 1,500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돈 1,50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1달러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500억 원으로 2,000원을 나누니까 7,5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는 처음에 투자 원금이 1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2,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환율의 차이로 인한 손실입니다. 이런 환율 변동이 잦은 신흥국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립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유지하고자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정환율제의 단점은 없을까요? 이 고정환율제의 허점이 드러난 큰 사건이 1998년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발생합니다. 이른바 IMF 구제금융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은 고금리 고정환율제를 택한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IMF의 원인이 된 배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1995년 1월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에서 돌아온 일본 보험사 투자금을 비롯한 여러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 엔화를 환전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일본 엔화가 달러당 80엔이라는 최고 강세를 찍어서 엔화 강세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일본과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 등의 수출 경쟁을 벌인 한국은 일본의 엔화 강세에 의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막대한 타격으로 우리 한국 수출 산업의 일대 투자 붐이 일어나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돈은 높은 금리 부담이 컸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종합금융사를 비롯해서 금융기관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외환자금을 들여올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했는데, 이들은 고정환율제를 감안해서 초단기 3개월에서 6개월 만기 달러 자금을 들여와서 우리 기업과 심지어는 해외 기업에까지 장기로 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로 비교적 싼 이자 2%의 금리로 들여와서 기업에는 장기로 8%의 비교적 싼 이자로 대출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장금리가 10몇 %이기 때문에 달러 대출 이자가 싼 편입니다. 돈을 차입한 금융기관은 달러와 원화의 금리차와 또 단기와 장기가 주는 금리차, 이 양쪽 방향에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업도 그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차입해서 기업에 많이 대출합니다. 역시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환율 변동 문제가 없고 수출도 문제가 없으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N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을 한국에 빼앗겼던 일본. 자, 여기서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일본의 수출이 어렵다고 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화로 예를 또 들어보죠. 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1달러 1000원과 1달러 1500원 중에 우리 돈이 어느 쪽이 강세입니까? 우리 돈은 1달러 1000원으로 우리 돈이 적은 쪽이 강세이고, 1달러 1500원 우리 돈이 많은 쪽이 우리 돈이 약세인 것이죠. 그럼 달러는 어느 쪽이 강세입니까? 또 어느 쪽이 약세입니까? 달러는 다른 통화를 많이 갖게 되는, 즉 뒤편 1달러 1500원이 되는 경우가 달러는 강하고, 1달러당 1000원으로 보다 적은 돈을 갖게 되면 달러가 약세인 것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 1,500원짜리 라면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1월달 미국 달러가 1달러 1,000원이었습니다. 1,500원짜리 라면을 당시에 사려면, 달러로 사려면 1.5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3월이 되자 1달러가 1,500원으로 달러 강세, 원화가 약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1,500원짜리 한국산 라면을 사려면 달러가 1.5달러가 아닌 1달러만 있어도 됩니다. 라면을 파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에 유리한 경우가 우리 돈이 가치가 약화되었을 때, 즉 1달러 1,000원이었을 때 우리 원화가 강세일 때는 미국은 1.5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1달러가 1,500원으로 우리 돈이 약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 돈 1달러만 갖고도 1,500원짜리 라면을 사니까 우리는 우리 돈이 약화되었을 때 라면을 팔기가 더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에서 유리한 것은 자국의 통화가 약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화폐 가치의 저하가 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동안 우리는 일본의 N강세로 인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수출 산업이 활기를 띠었고, 많은 달러 대출로 인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97, 8년이 되면서 엔화는 달러당 130원이 넘어서면서 엔화 환율의 상승, 즉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주력 수출 경쟁 상품이 이전보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매우 어려워져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기입니다. 또 일찌감치 위기의 트리거가 동남아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중화경제권이라고 할 만큼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들은 경공업 중심의 수출품에 가난한 서로 간의 경쟁국들입니다. 94년이 되었습니다. 94년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시켜버립니다. 5위안이었던 것을 4위안을 올려서 9위안까지 한 방에 쳐 올려버린 것입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만들어서 수출 경쟁에서 경쟁국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을 자행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사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에게도 한국 기업들에게 대출한 방식으로 해외에서 빌려온 달러를 많이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에 태국 바트와의 환율이 상승, 즉 가치가 절하되기 시작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잃고 기업들이 적자가 나면 해외 투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의 급락이 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환투기 세력이 대량의 바트와를 팔면서 달러를 다시 사들이면 달러 강세, 바트와 약세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풀어서 바트와를 사는 방식으로 달러 약세의 유도와 바트와 강세 액션을 취해보지만 외환 달러 보유고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한국의 금융사는 동남아와 한국 양쪽에서 대출금 회수가 안 되어 달러의 부족 사태에 심각하게 직면합니다. 당시 한국이 달러 보유고가 250억 달러, 이것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고종환율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달러 가격은 그걸 진정시키려면 보유 중인 달러를 내다 팔고 원화를 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면 달러가 불려서 달러가 조금 흔해지고 원화는 정부가 걷어들여서 원화를 조금 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달러의 약세화와 원화 강세화를 위한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고정환율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외국인이 달러를 들고 와서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이 한국 원화의 계속된 약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원화로 달러를 보다 적게 사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1달러 1,000원일 때에는 한국 돈 1억은 달러로 바꾸면 10만 달러인데 1달러 2,000원으로 우리 돈이 약세가 되면 우리 돈 1억은 5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돈의 가치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환율로 인한 큰 손실을 줍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원화 가치가 덜 떨어졌을 때 빨리 달러로 바꾸어 나가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달러의 수요가 폭발한 것이고, 그래서 환율이 폭등합니다. 이것을 고정환율제 하에서 막는 길은 많은 달러를 투입해서 달러를 흔하게 풀어서 달러 가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국제구제금융 IMF에서 달러를 빌려온 것입니다. 만약에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였다면 상황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변동환율제라면 시장의 자율적 유연성이 작용하여 심한 상처가 덜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달러를 끌어오기 위해서 회사채나 국공채 같은 금리의 상승을 통해 이를 쫓아서 외환 자금들이 들어옴으로써 일시적으로 부족한 달러를 보충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금리 상승이 채권 가격들의 하락을 가져오고 부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IMF의 우리 경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와 강제적 권고는 우리의 경제에 매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정환율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고정환율제 동생점 되는 페그제를 보겠습니다. 주로 미국 달러와 자국의 통화를 고정시키는 나라의 그 대표가 홍콩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우디 같은 중동 산유국들도 있습니다. 홍콩 달러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홍콩 달러 7.85에서 8.85 홍콩 달러를 고정시켜서 7.85에서 8.85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허용한 채 고정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의 금융시장의 허브로 발전을 지속하고 투자자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힘든 상황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사정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금리 정책을 쓰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홍콩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매우 심해서 금리 인상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대출 이자를 높여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 금리를 반대로 인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홍콩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홍콩 달러 가치가 상승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달러에 고정시킨 금리를 바탕으로 해온 금융 환경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서 홍콩도 금리를 인하해야만 했습니다. 해거제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더욱 높이 올라서 거품이 더 심해졌고 물가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서 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정금리나 다름없는 달러 배거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변동환율제는 환율의 변동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 여러 나라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 변동환율제가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환율 변동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물가나 해외 수출 경쟁이 문제가 있을 때에 외환 당국이 일시적으로 개입해서 외환을 사고 팔고를 통해 환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장 조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면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곤란한 상태에 빠져 심한 국제적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제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환율 1강을 듣고 2강을 들으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입니다. 경제 환율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반복도 반복하세요. 남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저 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반복은 여러분을 천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자로 이끕니다. 멋진 부자, 명석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